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새만금 관련 인프라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신동진벼 퇴출 논란, 상습 환불 고객의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내용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청년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요. 청년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늘 또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저희 뉴스체크 시간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이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놓고 또다시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 원인이 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는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고 이 방조제 안쪽으로는 이 전주시의 2배가량인 400여 제곱킬로미터의 새로운 간척지가 생깁니다. 대부분 아직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관할권이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는 이 관할권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인정받으면 이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조성 중인 약 인구 2만 5천 명 정도의 스마트 수변 도시 등 새만금 노른자위 땅의 관할권을 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2호 방조제 바깥쪽에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 새만금 신항만은 그 앞으로 동부가 물류의 이 중심지가 될 것이라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항만 기능을 확보하려는 김제시와 기존 항구독시의 이제 명성을 지키려는 이 군산시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8월이었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회의가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군산과 김제 부안의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진 겁니까? 네, 새만금 특별지방단체는 이 새만금과 인접한 지방단체인 군산, 김제, 부안이 합동해서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이 새만금의 이제 광역화를 위해서 이제 새만금 사무에 관련한 어쩌면 하나의 그 공동 지자체를 좀 만들자 이런 취지로 좀 구성 중에 있는 건데요. 작년 8월에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회의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 구성회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을 어느 지자체로 관할할 것인지는 좀 내용이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관할권에 대해서는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어서 좀 이 보기에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행안부의 중앙분쟁위원회에도 결정이 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만금 신항, 동서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권 분쟁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행안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새만금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과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특히 양 지자체가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여서 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관할권을 둘러싼 오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격화된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이 물론 새만금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거액의 비용을 들여서 국내의 대형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법적 대응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할권 분쟁으로 애꿎은 시민들의 세금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전라북도의 좀 적극적인 중재와 홍보로 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좀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관할권 다툼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지역권
관할권 다툼과는 별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 김제시와 군산시가 표면적인 협치가 아닌 좀 실질적인 협치를 좀 이뤄낼 수 있도록 좀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서 기초자치단체와 이 지역 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좀 여론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가 협치를 통해서 개발을 가속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했던 전라북도로서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뭐 비판이 나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결국 김제, 부안, 군산 이 세 도시에 좀 협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이제 전라북도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뭐 출범한다 하더라도 행정구역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할권 분쟁은 결국 언젠가는 치러야 될 홍역과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 갈등의 불신을 외면하고 뭐 개발과 협치라는 희망에만 들떠서 너무 이렇게 희망적인 좀 구상만 해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쌀이 신동진비 아니겠습니까? 네. 쌀 알도 크고 밥맛이 좋아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정부가 신동진비업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왜 퇴출 대상에 오른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신동진벼는 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좀 대표적인 전북의 브랜드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쌀이 적은 면적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기도 하면서도 또 쌀알 하나하나가 알이 굵고 맛도 좋아서 아주 우수한 품종인데요. 그런데 이런 신동진 쌀이 정부미에서 그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이 신동진 쌀을 수매하지 않고 더욱이 국립종자원을 통한 종자 보급까지 끊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 이 종자시까지 말을 처지입니다. 이 정부가 신동진 벼를 더 이상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다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쌀 과잉 생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신동진 쌀이 생산성이 뛰어나고 오히려 재배 면적까지 넓기 때문에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의 이 쌀 이 이제 적게 필요한 환경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퇴출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가 상당히 좀 오류가 있는 걸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쌀값 안정화, 이 품종 다양화 등을 내세우면서 현재 300평당 생산 수확량 570kg 이하로만 이런 쌀들만 공공비축미로 받고 있는데 이 정부 주장은 신동진 쌀의 면적은 생산 수확량이 596kg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70kg을 초과한다. 이 때문에 매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정부의 계획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부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이 신동진 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536kg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그 퇴출 방침을 정한 생산량 기준인 70kg에 훨씬 미달하는 수치인데요. 오히려 정부 권장 대체 품종인 참동진의 생산성이 540kg으로 나와 오히려 신동진 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이 신동진 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596kg인 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걸 좀 밝혀보면은 이 정부의 기준은 지난 2000년 이 신동진 쌀의 품종 등록 당시에 적용됐던 이 재배법을 따른 생산량이었는데요. 현재는 과거와 달리 이 질소 비료라는 것을 적게 쓰기 때문에 재배법이 바뀌면서 신동진 쌀의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도 이 정부가 바뀐 재배법은 생각하지 않고 2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신동진 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 적용함으로써 좀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밝혀져서 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는 신동진 쌀 재배 면적이 53%에 이르고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큰 것은 반발을 사고 있고요. 또 RPC 미국 종합 처리장이죠. 뭐 포장재라든가 뭐 영농에 대비한 준비를 한 상황에서 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욱이 전북은 쌀 재배 면적이 이 53%가 이 신동진 쌀을 재배하고 있고요. 이 중 공공 비축미 수매 물량이 74%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이 비축미를 더 이상 수매하지 않는다면 농가들로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 또한 이제 신동진 쌀은 이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쌀임에도 하루아침에 주력 품종을 바꾸라는 것은 이 농민들에게도 좀 많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요. 좀 아무래도 농민들이 좀 지금까지 이 브랜드 가치를 키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이것들을 모두 좀 뒤엎는 결과가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뭐 정부의 입장 변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이와 같은 이 전라북도 농가들의 반응에 난감해하면서도 신동진 벼를 퇴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신동진 벼가 병충해에 약하고 정부에서 이미 참동진 벼로 품종 전환할 것을 예고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1인당 양곡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쌀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이런 것이 정부의 이제 좀 설명인데요. 그렇지만 이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신동진 쌀에서 참동진 쌀로 이제 변경하기에 좀 준비가 좀 미흡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서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기간에 좀 유예 기간을 좀 두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전주 지역에서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를 한 뒤에 음식값을 돌려받은 고객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습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피자집 업주가 지난해 말 배달앱을 통해 피자 2판을 주문받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분 뒤 이 주문한 손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이 피자에서 손톱만한 철사 조각이 나왔다고 항의했습니다. 이 피자 이제 사장님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손님이 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환불을 요구했기에 좀 어쩔 수 없이 피자 값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소가 14군데, 적지 않은데 뭐 하나같이 음식값을 환불해줬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최근 SNS 발달과 더불어 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트집을 잡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브랜드 가치 훼손을 염려하는 대기업이 좀 문제가 됐다면은 이제는 식당이나 미용실, 세탁소 등 이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에게까지도 이런 블랙 컨슈머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건과 같은 음식점의 경우 아무래도 식당 업주들은 배달앱의 리뷰가 안 좋게 달리게 되면 매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환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컨슈머 의도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그러면은 업무 방해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게 검토해 보니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범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공갈죄 또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실제로 배달앱 등의 안 좋은 리뷰가 달리거나 한 경우에는 음식업주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악감정을 갖고 리뷰를 쓴다거나 하면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의 손님들은 사실 양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대부분의 고객들 이외에 간혹 음식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서 이득을 취한 후에 이런 환불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블랙 컨슈머가 항의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환불 규정을 좀 미리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식이 나온 것 이후에 항의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품을 버리거나 처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다음에 식약처에 먼저 신고할 것을 요구해서 과실이 없음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변호사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전라북도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도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전북이 꼴찌가 된 건 청년층들이 대거 빠져나간 게 결정적인데요. 오죽하면 청년 소멸이라는 말도 나오겠습니까? 청년층을 위주로 한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윤명숙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병삼 전라북도 청년정책과장, 함정훈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삼 과장님, 전라북도의 인구 현황과 추이, 그 가운데 청년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네, 전라북도 인구는 1966년도에 252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올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7만 명입니다. 이 중 청년 인구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청년 기본법에는 만 19세에서부터 34세까지 규정한 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보다 좀 더 폭넓게 해서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인데요. 이 중 약 41만 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250만 명을 넘었던 전라북도 인구, 심리적 마지노선이 180만 명인데 이제 177만 명을 또 이제 붕괴가 됐고, 문제는 앞으로도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것인데요. 윤 교수님, 실은 이미 예견됐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30년 전부터 통계적으로도 다 예측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통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들어간 예산이 280조에 이른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미 2017년도부터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 구조 역전이가 일어났고 2029년도부터는 한국 총 인구 감소가 이제 예측되는 인구 폭탄이 가동하기 시작한 시기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네.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 역의 유출, 여러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전라북도는 청년 유출 감소가 청년 유출이 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물론 출생률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저희가 분석할 때는 20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유일하게 이 과반수, 나머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묘한 현상이 발생한 중요한 원인은 교육, 일자리, 주거, 인프라 등의 여건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출생률과 이런 교육과 인프라, 일자리 등의 여건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다. 아니 약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과장님. 청년 정책 과장을 맡고 계시지만 또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또 총괄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이 0.82,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지만은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보다도 더 뒤처져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이 0.82, 전년 대비해서 또 0.03%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가임 여성 수도 줄고 여기에 출생아 수도 함께 줄었는데요. 저희가 청년 유출이 그중에서 가임 여성 수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일자리라든지 보육 환경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청년 유출이 많아지고 또 임신이라든지 출산 기피 현상 더불어서 결혼도 좀 늦게 하는 이런 경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함정훈 이사장님.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제 청년들 인구가 줄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청년층의 유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지난 4년간 5만여 명의 청년이 전라북도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아까 유명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목적성을 띠고 이제 나가는 유출이거든요. 예를 학업이나 취업 관련돼서 이제 유출이 되는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들과 대화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호기심에 대해서 유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는 뭐 즐길 수 없다, 놀거리가 없다, 서울 가면 뭐 놀 게 있겠지, 수도권 가면 놀 게 있겠지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호기심으로 유출을 갔다가 그 인구가 유출이 됐다가 거기에서 정착을 하는 그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적성을 띠고 유출을 됐던 학업과 취업 관련된 목적성뿐만 아니라 놀거리나 뭐 즐길거리 이런 게 없는 지금 전북의 문제 때문에 호기심으로 이제 유출이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함 위원장께서도 뭐 청년 그 연령에 해당이 되시니까 네. 주변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전북 하는 그런 그 뭐랄까 지인들이라든지 네. 뭐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임실 쪽에서 농업을 하는 친구가 매출도 좋고 잘 버는데 놀러 서울을 가더라고요. 대전이나 서울을 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거기는 놀 게 많대요. 가서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게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라북도에도 충분한 그런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도 즐길 게 충분히 많으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전라북도를 즐겨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예 취창업으로 갔던 친구들은 이제 또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미 그 지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 유출은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구 유출 이런 추세를 막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좀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충남, 세종, 전남, 광주 같은 인근 지역으로도 인구 유출이 뭐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한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청년들이 1년에 약 한 8천 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데 물론 압도적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세종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광주 지역도 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 수도권 중심 또 경부 라인 중심의 산업화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진 영향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좀 유의미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게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확실히 증명된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이 들어오니까 53명 했던 인구가 91명까지 늘어나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SK 한일엑스라는 이런 기업이 들어온 상태에서 67만에서 85만까지 늘어난 상황을 볼 때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유치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은 현재까지는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는 좀 찾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좀 하고요.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든지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IT라든지 또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함정훈 이사장님. 도내 20대 청년 고용률이 6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관건인데 청년들 전북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를 이제 행정이나 이제 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돈 많이 주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주는 회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말 그대로 이제 대기업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이러면 좋지만 청년들을 위한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화성이나 다른 큰 기업 내에 있는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나의 쉴 곳, 나의 공간이 있다는 게 엄청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거는 청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과장님, 그렇다면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뭐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함정훈 이사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대책 이참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도내 유출 중에 인구 유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저희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 함께 성공하자는 취지에서 청년 함께 성공 패키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금에서 3,000명을 선발해서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든지 또 2배 적금을 또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또 우리 도내에서 미취업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라든지 또 구직 의욕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분들에게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 이런 다양한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까지 하려면 일자리 대책을 좀 꼼꼼하게 추진해야 될 텐데 사실 뭐 대기업이 없고 그나마 이제 산업 기반이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는 뭐 군산 지역에서도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없다고 그러면은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성장 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뭐 인구 유출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지역별 또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17년도에 현대중공업 군산주선소가 중단됐고 그 이듬해 한국 GM이 또 폐쇄가 돼서 도내에 있는 주력 사람이 많이 붕괴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타 지역으로 좀 이동하는 부분도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군산 현대중공업이 블록 생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숨통은 튀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내에서 특별하게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은 없지만 그래도 최근 트렌드가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여기 그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작년 말에 새만금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이 된다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리고 기업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도 연계돼서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정훈 이사장님, 뭐 고용 문제와 함께 또 청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주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도내 청년 뭐 3명 중 1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5명에 1명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빚을 지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빚을 지는 청년들이 많은 건 통계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인데요. 사실 청년의 삶 만족도에는 또 다른 이제 즐거움이 있는 게 예전에 월세를 내는 이제 원룸이나 이런 데서 거주하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월세를 세금에 대한 그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로 내고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게 청년들에 대한 만족도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빚은 진 건 당연히 맞지만 이 빚이 아니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이제 빚은 진 거잖아요. 빚은 졌기 때문에 이제 그 빚을 갚아가는 이제 이자를 내면서 원금 상환이나 이런 걸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청년들이 사실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이제 돈을 잘 못 모아요. 놀고 이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데 강제로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을 갚기 상환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막 모으다 보면은 이게 자산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빚이 아니라 나중에 빚이 아니라 빚을 바라는 나의 목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교수님, 청년 인구 유입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뭐 논의가 여러 지자체에서도 되고 있고 뭐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 여기에 대한 뭐 입법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윤 교수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이제 청년한테 일자리를 주고 또 청년한테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청년이 없고 줄어들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 적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 정책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안에 이민을 최소한 500만 명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그 나라에서도 고급 인재예요. 그리고 한국 교육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가 16만 3천 명이 지금 2023년 1월 1일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16만 명이라는 인재지만 저희가 2025년 내지 2030년까지는 30만 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저희가 이 70년대에 소독으로 광부랑 또 간호사 파견했었잖아요. 또 우리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 거기서 학위를 따고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인재로 해서 우선적으로 거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은 근로자들을 미얀마에서 3만 명을 간호 인력으로 데려와서 간병 인력으로 데리고 와서 지역의 대학에 교육을 시키게 한 다음 그 지역에 채용을 하게 하는 비자를 써서 거기에 취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 숫자는 한 6천 명 정도, 6천에서 7천 명 정도 지금 재학 중인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기술이 있고 우리 지역의 산업체에 매칭이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펴서 공격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청년 인구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지로 유출되는 인력을 막는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인가는 그 인구가 어차피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방법은 젊은 또 인재들을 우리가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나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먼저 가지고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안에 이민 인구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북도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보다 선제적으로 가지 않으면 전라북도 인구 감소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 이미 예측됐다. 앞으로 20년은 막을 길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라북도에 조금 더 발빠른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10년 안에 500만 명의 이민을 유인을 해야 나라 살림이 그대로 그런 대로 이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라북도에도 또 500만 명의 또 그 비율대로 또 전라북도도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질적인 뭐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국민의 개념, 거주 주민의 개념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전라북도에 실제로 유입을 해서 산업체가 살고 지역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그 틀은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정도는 최소 우리가 10년 안에 최소한 이거는 아주 최소한이에요. 유지를 해야 지역 산업체가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제조업에서 몇만 명, 예를 들어 농업에서 몇만 명 이런 부분 산업별로 소요되는 그 인구 청년층에 대해서 수요 조사가 나와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 청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활동 인구거든요. 지역 산업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가 청년층이 어느 정도 숫자인가 그 추계를 정확하게 지금 빨리 산출해서 그에 맞춘 인구, 그 외국인 근로자나 또 외국인 유학생을 매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토록 폐쇄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국가 단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15년 동안 200조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네. 최저 수준 0.78명에 그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전라북도 정책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정책이 있으면 우리 한 과장님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해마다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마다 한 10,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의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의 정해진 미래라는 저서를 보면 대한민국 현실은 암담합니다. 저희도 직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을 바로 받아들이는 건 전략적으로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 외국인 또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있는 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산업체에 투입한다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도가 법무부의 시범 사업에 유치가 돼서 400명 티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된다면 이 부분은 최소 우리 도민의 10%인 한 18만 명 정도가 늘려도 충분히 인구 정책상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인 400명을 채울 때까지 그 시기는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400명인데요.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대학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거의 다 채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없는데 그동안 인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에 추진한 사업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도 단위에서도 뭐 큰 성과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뭐 우리 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인구 정책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오롯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정훈 이사장님, 전라북도에서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액을 높이고 청년 활력 수당도 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청년들이 바라는 또 어떤 지원책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청년들에게 해주는 거는 사실 되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 예전에 청년 활동 처음 시작을 할 때 광주에서 버스 카드를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미취업 청년들이 이제 버스 그냥 마음대로 타고 다녔다는 게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때 들었을 때 야, 광주는 청년 정책으로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번 수당이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지급이 된다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제 알리게 된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로 와서 이 수혜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향 편준화 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전라북도를 시점으로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년 수당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는 아직 미미하겠지만 처음 해결책은 미미하겠지만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 교수님 요즘 젊은 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문화 인프라와 주거 공간 아니겠습니까?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 교수님 연구하시고 또 지금 과제를 수행 중이신데 이 방법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전라북도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이미 우리는 1000대 기업, 한국의 1000대 기업의 74% 정도가 수도권에 있어요. 화성 등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100대 기업으로 좁히면 이게 더 처참해요. 91%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9%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발상을 좀 전환해서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외국에 나가면 홍보를 하는 게 있어요. 산업화 때 전라북도는 굉장히 낙후됐다, 뒤졌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가 반딧불 축제라는 걸 한다. 반딧불은 1급수에서만 사는 것이다. 즉 친환경이다. 이 지역은 정말 친환경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문화,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이 문화적인 이 역사성을 가지고 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공장이나 이런 걸 짓지 않아도 충분히 인적 자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혁신적인 과제를 지원하고 무엇보다 행복해야 돼요. 여기 살아서 행복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살아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야지 뭐 돈만 있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일자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게끔 하고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1번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 문화성 이런 데서 찾고 있습니다. 네, 함재웅 이사장님 더해서 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해내고 또 반영하고 적용할지 그런 뭐 창구나 통로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문화와 예술 쪽 정책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청년정책 포럼단이라는 이제 청년 협의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포럼단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청년 참여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발굴을 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포럼단인데요. 이 역할로 통해서 작년에 50개 정도의 정책들을 제안을 했었고 그중에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반영된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것도 지금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 공모전은 정말 뭔가 벽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책으로 잘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진짜 사업에 수행이 가능하겠다, 행정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좋은 창구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만 잘 이용을 한다면 정책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북도의 산하위원회에서 청년 관련 위원회는 우리 함 이사장이 몸담고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유일합니까? 아니면 여타 위원회도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는 청년정책 포럼도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포럼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답은 청년의 현장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정책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정책 호응도는 굉장히 지금 높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청년분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를 했는데 현장에서 나온 제안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청년재산 쿼터제도 좀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 절실한데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고 우리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함정원 이사장님. 우선은 이제 청년 정책은 이제 전라북도가 선두가 된다고 하면 청년들은 반드시 올 겁니다. 청년 정책이 선두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정책들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들을 계속 발굴을 한다 그러면 실제 거주를 하면서 난 청년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전라북도에 올 거고요. 2024년도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 실제 청년들에 대한 예산도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전라북도로 많이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병상 과장님. 네, 전북의 장점이자 농업이 저희 전라북도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분들이 좋아하는 IT 산업과 스마트팜을 연계하면 그 6차 산업까지 연계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미래 농업이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전라북도 고유 자산인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인 워케이션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타면서 청년들도 자연히 유입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그리고 우리 도민 힘을 모아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윤명숙 교수님.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청년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섬이 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회가, 그게 이제 청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오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한 명제인데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